1973년 10월 17일 오전 3시 42분 같은 병원, 같은 분만실에서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재벌 총수의 외아들로 기록되었고 다른 아이는 시장 청소부의 아들로 적혔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록에 단 한 글자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잊힌 채 시장 입구에서 노숙자로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날 신생아실에서 단 한 번의 착오만 없었다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줄의 기록이 어떻게 두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앙시장 입구. 아침 6시면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리기 시작하는 이곳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장 아저씨라고 불렸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낡은 군복 점퍼에 때 묻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게 그을렸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상인들이 먹다 남은 빵이나 김밥을 건네주면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조용히 받아먹었습니다. 저 양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글쎄, 내가 이 가게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그때도 저기 계셨으니까. 그럼 한 30년은 되겠네? 아마도. 근데 신기한 게 늙지를 않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상인들 사이에서 그는 일종의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젊은 상인들이 신기해서 물어보면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서울요? 그럼 가족은요? 없어. 형제는요? 모르겠어. 대답은 언제나 짧고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였습니다. 노숙자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정제된 표준어를 사용했습니다. 상인들의 거친 사투리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은 유독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저 양반 뭔가 있어. 원래는 괜찮은 집안 사람 같은데. 그러게. 말투 들어보면 교육받은 사람 같아. 혹시 사업 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집안이 풍비박산 났거나. 추측은 많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중앙시장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과 보건소가 함께 주최하는 시장 상인 건강검진 봉사였습니다. 이동 검진 버스가 시장 입구에 주차했고 의료진들이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 무료 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간 기능 검사 다 해드려요. 엑스레이도 찍어드리고 초음파 검사도 해드립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줄을 섰습니다. 그때 한 젊은 간호사가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아저씨도 검진 받으실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무료예요.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오래 사셨잖아요. 괜찮아. 하지만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신 분들이 아저씨 걱정 많이 하세요.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제발. 주변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냥 받아. 공짜야, 공짜. 그래, 우리도 다 받았어.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진 텐트 안. 의료진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민서. 생년월일은요? 1973년 10월 17일. 담당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칫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이요? 네. 혹시 태어난 병원 기억하세요? 세광병원이라고 들었어요. 강남에 있었던.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진이 모두 끝난 후 의료진 회의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젊은 전공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973년 10월 17일생, 세광병원 출생. 이 정보로 검색했더니 화면에는 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김태윤 회장, 칠순 생일 맞아 사회 환원 약속. 기사 내용 중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태윤 회장은 1973년 10월 17일 강남 세광병원에서 태어났다. 신성그룹 창업주 김철수 회장의 외아들로. 이게 같은 날 같은 병원이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죠. 그날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전공의는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래된 병원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국가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자료였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세광병원 출생아 기록입니다. 총 3명이 태어났는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출생 시각 342분만실 사무실 담당의 박정호 신생아 A남아 3.2kg 신생아 팔찌 번호 A-1733모 강은희 24세. 출생 시각 342분만실 사무실 담당의 박정호 신생아 B남아 3.4kg 신생아 팔찌 번호 A-1731 산모 박순자 29세. 같은 시각에 같은 분만실에서 2명이 태어났어요. 담당 의사도 같고 쌍둥이? 아니요. 산모가 달라요. 그런데 전공의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은희 씨는 신성그룹 창업주 김철수의 부인이고 박순자 씨는 당시 세광병원 청소부였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신생아 팔찌 번호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요? 퇴원 기록을 보면 강은희 씨는 A-1731 팔찌를 찬 아기를 데리고 갔고 박순자 씨는 A-1730 팔찌를 찬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출생 순서와 반대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네. 아기가 바뀐 거예요. 그날 밤 검진을 담당했던 박성훈 과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8배 내과 전문의인 그는 10년 넘게 의료봉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세광병원 분만 기록. 오전 3시 42분 산모분만실에서 2명의 남자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정호. 당시 세광병원 산부인과 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기 신생아 A-1730. 어머니는 강은희 24세. 신성그룹 창업주 김철수의 부인. 두 번째 아기 신생아 A-1731. 어머니는 박순자 29세. 세광병원 청소부. 그런데 퇴원 기록을 보면 강은희는 A-1731 팔찌를 찬 아기와 함께 퇴원했고
박순자는 A-1738지를 찬 아기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박 과장은 더 깊이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당시 세광병원은 강남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재벌가의 출산이 잦았고 특실은 늘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은희의 출산 기록에는 조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 일찍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박순자의 기록에는 정상분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두 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조산이고 한 명은 정상분만? 확률적으로 가능은 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더 옛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아카이브, 오래된 병원 기록들이 디지털화되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특별 허가를 받아 접속했습니다. 검색어 세광병원 1973년 박정호.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광병원 내부 감사보고서 -1974년 3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병원 내부의 각종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관리 소홀, 환자 기록 누락, 의료사고 은폐 시도 등.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신생아실 관리 소홀건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 박정호 과장 면담 요망. 신생아실 관리 소홀? 박 과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74년 4월 보건복지부 조사 기록. 세광병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왜? 박 과장은 당시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1974년 5월 12일자 경제신문. 신성그룹, 세광병원 인수, 의료사업 진출, 병원을 인수했다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성그룹 김철수 회장은 11일 세광병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당시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 30%나 비싸게? 박 과장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신성그룹의 회장 김태우는 사실 청소부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입구에서 노숙자로 살아온 김민석은 진짜 재벌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 과장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시장 검진에서 발견한 건데요. 이 사람의 출생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원장은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원장은 의료계에서 4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1973년 세광병원 출생? 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신성그룹 회장도 그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팔찌 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네. 증거가 있나? 의료 기록상으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원장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박 선생, 네. 내 말 잘 들어.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원장님,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네. 50년 전 일이야. 관련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을 거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누가 진실을 말하겠나? 그래도 이건 자네도 가족이 있지? 아이가 둘인가?
박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알 거야. 자산 규모 10조가 넘는 기업이네. 그런 곳을 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진실?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늘 정의로운 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이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그럼 그 노숙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그 사람에게도 회장에게도 독이 될 뿐이야. 원장은 자료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일은 있게.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하지만 박 과장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김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어제 검진하던 의사입니다. 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김민석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박 과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가족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 부모님도요? 모르겠어. 어릴 때 헤어졌어. 어릴 때라면? 김민석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인가? 6살?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때 엄마가 아프셨어.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그 다음엔요? 어느 날 엄마가 안 계셨어. 사람들이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 그 뒤로는 고아원. 고아원에서는요? 15가지 있었어. 그러다가 나왔지. 일하면서 살았는데. 김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잘 안 됐어. 뭘 해도 안 됐어. 공사판도 다녀보고, 식당도 다녀보고, 공장도 다녀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혹시 엄마 이름 기억하세요? 김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엄마 이름은 박순자였어. 박 과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만약에 아저씨가 태어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김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 아저씨의 인생이 원래는 다른 삶이었을 수도 있다면요. 김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됐어. 나는 괜찮아. 김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가봐. 박 과장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원장의 만류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관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사건.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박성훈 과장은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당시 세광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1973년에 세광병원 산부인과에 계셨던 분들 아시는 분 있나요? 글쎄요. 50년 전이면 담당 의사였던 박정호 선생님은요? 아, 박정호 선생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1995년쯤? 간호사들은요? 간호사들도 대부분 은퇴하셨을 텐데. 하지만 박 과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한 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영숙, 당시 세광병원 수간호사. 현재 생존, 85세. 주소는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주말을 이용해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주택.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내과 박성훈입니다. 이영숙 선생님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과장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 1973년에 세광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셨죠? 이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혹시 10월 17일 그날 밤 기억하세요? 이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사모분만실에서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팔찌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선생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1973년 10월 17일 오전 2시, 세광병원 산부인과는 분주했습니다. 선생님, 사무실 산모 진통 시작됐습니다. 특실 산모는 아직 괜찮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모분만실에는 2명의 산모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박순자, 29세, 병원 청소부, 다른 한쪽은 강은희, 24세, 신성그룹, 계속, 오후 608, 회장 부인. 원래 강은희는 특실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산 징후로 급하게 일반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영숙 수간호사, 준비 완료됐나? 네, 선생님. 담당 의사 박정호가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세광병원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 3시 40분, 박순자의 출산이 시작됐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으악. 3시 42분,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아입니다. 3.2kg. 간호사가 신생아 팔찌를 채웠습니다. A-1730. 흡인 시작.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강은희 씨 파수됐습니다. 뭐? 박정우가 급히 옆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영숙 수간호사, 이쪽. 이영숙은 첫 번째 아기를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넘기고 박정우를 도왔습니다. 강은희 씨, 힘 빼지 마세요. 강은희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시 42분,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아, 3.4kg. 간호사가 신생아 팔찌를 채웠습니다. A-1731. 흡인. 두 번째 아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거. 신생아실로 옮기던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A-1730호 이상합니다. 박정우가 달려갔습니다. 뭐? 첫 번째 아기 A-1730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빨리. 네. 분만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맥박 떨어집니다. 심장 마사지. 박정우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광병원 원장 정명수가 들어왔습니다.
60대의 정 원장은 급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생아 가사 상태? 어느 산모 아기야? 박순자 씨 아기입니다. 강은희 씨 아기는 정상입니다. 정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박정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박 과장. 네, 원장님. 강은희 씨가 누군지 알지? 네. 신성그룹 회장 부인. A-1732 만약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병원은 끝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찌를 받고? 네. 신생아 팔찌. A-1730하고 A-1731을 바꾸라고. 박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이 병원에서 20년 일했지? 퇴직금 생각 안 하나? 하지만 이건... 박 과장. 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아들이 우리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나? 병원은 문 닫고 우리는 평생 일자리를 못 구해.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아기는 아직 등록도 안 됐어. 누가 뭘 알겠나? 강은희 씨는 조산으로 정신이 없고 박순자 씨는 청소부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박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럼 자네 면허증은 여기서 끝이야.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이영숙 수간호사도 당직 간호사들도 다 같이 책임져야 해. 모두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박정우는 분만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영숙 수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복도의 대화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과장, 결정해. 지금. 박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만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영숙 수간호사. 네. 팔찌를 받고. 이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빨리. 이영숙은 울먹이며 두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A-1730,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는 아기. A-1731, 건강하게 우는 아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꿨습니다. 이제 건강한 아기가 A-1730이 되었고 아픈 아기가 A-1731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은혜 씨께 A-1730을 보여드려 건강한 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1시간 후 A-1731 원래의 A-1730이었던 아기는 기적적으로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은희는 건강한 아들을 안고 퇴원했습니다. 신성그룹에서 온 고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훌륭한 아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박순자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맞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약한 아기를 안고 버스를 타고 판잣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울게.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재벌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영숙은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악몽을 꿨어요. 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박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매일 마시셨죠. 죄책감 때문에. 정명수 원장은요? 1974년에 병원을 신성그룹에 팔았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죠. 다른 간호사들은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공범이었으니까요. 이영숙은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밝혀야죠. 50년이 지났는데요. 증거는요? 선생님의 증언이 있잖습니까? 85세 노인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저도 공범이에요. 제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어요. 남은 시간도 얼마 없죠. 하지만 자식들이 있어요. 손주들도 있고요. 신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 과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하지만 김민석 씨는 50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당신은 재벌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에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일까요? 김태윤 회장은요, 50년간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갑자기 당신은 청소부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무너져요. 이영숙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떤 진실은 묻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박 과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묻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박성훈 과장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영숙의 말대로 그냥 덮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고민 끝에 그는 한 사람을 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명수 전 원장. 197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그 사람. 박 과장은 미국 교포 커뮤니티에 수소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명수 씨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90세. 박 과장은 휴가를 내고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LA 한인타운. 작은 한인 요양원. 박 과장은 프런트에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한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잠시 후 박 과장은 요양원 정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90세의 정명수. 그는 야위고 작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박성훈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명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1973년 10월 17일 세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영숙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정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국 말했군. 왜 그러셨습니까? 왜 아기를 바꾸셨습니까? 정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은 병원 경영을 해본 적 있나? 아니요. 그럼 모를 거야.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명수는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세광병원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도 적자입니다. 얼마나?
3천만 원. 정명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세광병원은 그가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강남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지만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환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문 닫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 은행 대출도 한계입니다. 담보로 잡힌 게 너무 많아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명수 원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신성그룹 기획실장 서민준입니다. 신성그룹. 당시 떠오르는 재벌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신성그룹에서 왜? 우리 회장님 부인께서 귀병원에서 출산 예정입니다. 아, 강은희 씨 말씀이시군요. 네. 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서민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참, 한 가지 더. 서민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병원 시설 개선에 쓰시라고.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회장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서민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정명수는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병원의 2개월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날 밤 정명수는 신성그룹 김철수 회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정 원장,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출산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김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 병원 요즘 경영이 어렵다며? 그게 내가 인수할 수도 있네. 물론 적절한 가격으로. 정명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만약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빼앗기겠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게. 그리고 얼마 후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강은희의 조산. 그리고 신생아 가사 상태. 정명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면 병원은 끝이야.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바꾸기로. 그게 전부입니다. 정명수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돈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 겁니까? 돈? 정명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 생존이었지. 생존이라고요? 그래. 병원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평생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지. 그래도 자네는 몰라. 절박함이 뭔지, 모든 걸 잃는다는 게 뭔지. 박 과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겁니까? 한 아이는 재벌이 되게 하고 한 아이는 노숙자가 되게. 난 몰랐어. 정명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노숙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박순자가 아이를 잘 키울 줄 알았어. 가난해도 사랑으로 키울 줄 알았지. 설마 그렇게 될 줄은. 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 50년 동안.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친 겁니까? 도망? 정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양심은 도망칠 수 없더군. 정명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박 과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마이너스 신생아 교체.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1974년 3월 12일 마이너스 병원 매각. 30억. 피로 얼룩진 돈. 1980년 5월 3일 마이너스 신문에서 김태훈 기사봉. 죄책감. 1995년 7월 8일 마이너스 박정호 사망 소식. 나도 곧 따라가리.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내 자필 일기야. 날짜, 장소, 인물 모두 기록되어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박 과장은 수첩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폐암 말기야. 3개월에서 6개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그런데 자네가 왔잖아. 정명수는 박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진실을 밝혀줘. 내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려줘. 하지만 이걸 밝히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알아. 김태훈 회장도 김민석 씨도 모두 고통받겠지. 하지만 정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박 과장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LA의 밤하늘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박성훈 과장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회장, 김민석 씨,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김태훈 회장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김태훈의 인생. 1973년 10월 17일 그는 신성그룹 김철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에서 자랐습니다. 유모가 있었고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5세, 영어 유치원에 입학. 7세, 피아노와 바이올린 레슨 시작. 10세, 미국 조기 유학. 그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 강은희는 사교계 활동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윤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신성그룹을 이어받아야 해. 네, 아버지. 하지만 김태윤은 경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저 음대에 가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넌 경영학을 해야 해. 하지만 안 돼. 김태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18세 하버드 경영대학 입학. 22세 졸업과 동시에 신성그룹 입사. 28세 이사 승진. 32세 부사장 취임. 40세 김철수 회장 사망 후 회장 승계. 그는 능력 있는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11시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알았어.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회의, 결제, 협상, 또 회의. 집에 돌아가면 빈 집뿐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고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아빠, 응? 뭐야? 이번 주말에 같이 놀이공원 갈래요? 아빠 바빠. 다음에. 다음에는 언제예요? 나중에.
김태윤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민석의 인생. 1973년 10월 17일 그는 병원 청소부 박순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판잣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민서가 밥. 계속. 오후 626. 먹어. 이게 다예요? 응. 엄마가 내일 월급 받으면 고기 사줄게.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5세. 어머니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6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 못 키워서. 엄마. 친척은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야, 너 부모도 없는 거지, 새끼. 대답 안 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김민석은 맞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5세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야, 새파랗게 어린 게 뭘 한다고. 열심히 할게요. 제발 써주세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알았어, 한번 해봐. 하루 12시간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18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20세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25세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최소한의 치료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절름발이는 안 써.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됐어. 다음 사람. 30세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 앉지 마. 손님들 안 온다고. 죄송합니다. 빨리 안 가? 35세 중앙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인들이 가끔 밥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어려웠던 적 있어요. 김민석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태어났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늙고 초라했습니다. 나는 뭐였지?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였습니다. 박 과장은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불행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팔찌가 바뀌지 않았다면 김민석은 재벌 회장이 되었을까요? 김태윤은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박 과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운명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병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박 과장은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진실을 알릴 거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는 있습니다. 박성훈 과장은 먼저 김태윤 회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신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약속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일정이 빡빡합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비서실로 문서를 보내주세요. 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셔야. 회장님의 출생에 관한 일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장실로 오십시오. 다음 날 박 과장은 신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빠른 엘리베이터, 차가운 대리석 바닥. 63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커다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책상 뒤에 김태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50세의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과장이 앉았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박 과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김태윤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 출생 기록, 신생아 팔찌 교체 기록, 정명수의 일기, 이영숙의 증언. 김태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께서는 원래 박순자 씨의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팔찌가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김태윤은 비웃었습니다. 50년 전 낡은 기록과 노인의 증언이 증거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김철수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사망 당시 남겨진 것입니다. 그것과 회장님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닥치시오. 김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같은 의사가 남의 인생에 왜 끼어듭니까? 저는 진실을. 진실? 김태윤은 일어섰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50년을 김태윤으로 살았습니다. 신성그룹 회장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친부모는. 친부모? 김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내 아버지입니다. 강은희 여사가 내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날 키웠습니다. 하지만 혈연으로는. 혈연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키운 건 그분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분들 덕분입니다. 박 과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김태윤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진정하라고요? 김태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네, 만약 내가 정말 청소부의 아들이라면. 김태윤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뭡니까? 거짓입니까? 박 과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그룹 1만 명의 직원들은요? 그들의 생계는요? 주주들은요? 내가 사실 저는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사는 혼란에 빠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수천 명이 직장을 잃습니다. 김태윤은 박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박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석, 진짜 재벌가의 아들. 그날 저녁 박 과장은 다시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네. 할 말이 있어서요. 박 과장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만약 아저씨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김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쎄,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 평범하게요? 응, 그냥 보통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랑 밥 먹고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고. 김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지. 뭐? 아저씨, 사실은요. 박 과장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973년 10월 17일의 진실. 바뀐 신생아 팔찌. 병원의 음모. 그리고 김민석이 진짜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 김민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민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박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원래 재벌가이. 알았어. 들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부자가 되는 거야? 아마도.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필요 없어. 뭐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난 50년을 김민석으로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아저씨의 권리가. 권리? 김민석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재벌 아들입니다 하면 뭐가 달라져?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달라질까? 아니면 내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될까? 김민석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50년을 살았어. 때로는 벽돌을 날랐고, 때로는 쓰레기를 주웠어. 그게 내 인생이야. 부끄럽지 않아. 박 과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삶? 김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잖아, 의사 선생. 인생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인 것 같아.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 시장 사람들. 그분들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 김민석은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이게 내 집이고.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 고마워. 진실을 알려줘서. 하지만 난 이대로 살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김민석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행복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그날 밤 박 과장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걸까요? 모든 것을 가진 회장?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성훈 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태윤 회장은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김민석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과장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희는 신성그룹 법무팀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입니다. 박 과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진실?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도 없는 50년 전 이야기를 퍼뜨려서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노인의 증언과 낡은 일기가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명수 씨는 어제 사망했습니다. 폐암 악화로. 박 과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숙 씨는 증언을 철회했습니다. 기억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럴 리가. 선생님,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성그룹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남자들은 떠났습니다. 박 과장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영숙 선생님이 증언을 철회했다고? 그는 급히 이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박성훈입니다. 무슨 일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신성그룹에서. 우리 아들 직장을 알고 있더라고요. 손주들 학교도. 그리고 이영숙은 울먹였습니다.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선생님, 난 늙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과장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길 수 없어. 신성그룹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 한 개인이 맞서기에는 너무 큰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박 과장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성훈 선생님? 네, 누구십니까?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이민호 기자입니다. 기자요? 선생님이 신성그룹 회장의 출생 비밀을 조사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은 긴장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소식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협력하시겠습니까? 협력이라면 제가 취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신성그룹은 저는 15년차 탐사 기자입니다. 이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벌의 비리를 수십 건 폭로했습니다. 협박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박 과장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요? 회장은 거부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노력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박 과장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민호 기자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세광병원 관계자 인터뷰. 당시 신성그룹 직원들 인터뷰. 박순자의 지인들 추적.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민호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민호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1973년 세광병원 신생아실 사진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찾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신생아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생아 팔찌가 보이죠? 확대한 사진에서 팔찌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1730, A-1731. 그리고 이건 같은 날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팔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이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1974년 신성그룹의 비밀 회계장부, 정명수에게 지급된 30억 원의 출처, 비자금입니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죠. 왜 이렇게 큰 돈을? 입막음 비용입니다. 명백하죠. 이민호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출생의 비밀. 50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하지만 기사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편집국장이 막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신성그룹이 우리 신문사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이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언론 탄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제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단독 신성그룹 회장 출생 비밀 있다. 병원 기록 조작 의혹. 기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매체였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 커뮤니티, 뉴스 댓글. 헐, 이게 사실이야?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 신성그룹은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강력 대응할 것.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반박만 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그래. 증거가 없다면서 왜 고소부터 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 방송사들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출생 비밀, 진실은? 50년 전 병원 기록, 무엇을 말하는가? 신성그룹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 하락, 15% 하락.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회장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면 경영권 분쟁이, 상속 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한 달 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윤 회장 출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김태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떳떳하면 나와서 해명하지. 신성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여름, 대한민국은 하나의 스캔들로 뜨거웠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김태윤의 출생 비밀. 방송, 신문, 인터넷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윤 회장에게 유전자 검사 명령. 법원은 고 김철수 회장의 유전자 샘플과 김태윤 회장의 유전자를 비교 검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태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그 2주 동안 대한민국은 숨을 죽였습니다. 신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김태윤은 계속 오후 638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읽어봐.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김철수 회장과 김태윤 회장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김태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회장님. 알았어. 나가봐. 네. 비서가 나가고 김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강은희와 함께 찍은 사진, 생일 파티, 가족여행, 졸업식, 50년의 기억.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시장. 김민석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김태윤 회장, 혈연관계 아냐? 충격.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회장 아들이었대. 세상에 50년 동안 바뀐 줄도 모르고. 김민석은 조용히 뉴스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잠깐 산책. 그는 시장을 벗어나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김민석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재벌이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지고 상처투성이인 손. 이 손으로 50년을 살았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을까요? 내가 재벌 아들이 아니라는 걸.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태윤은 단상에 섰습니다. 50년을 재벌로 살아온 남자. 이제 그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가 신성그룹 창업주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의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실수로, 아니 의도적으로 바뀐. 김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50년을 김태윤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김태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짜 상속인인 김민석 씨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신성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김민석 씨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생계는요? 김태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김태윤은 중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김태윤이 내렸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봤는데? 신성그룹 회장 아냐? 김태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을 찾았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태윤입니다. 아니, 제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김태윤은 김민석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정장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지. 김태윤은 고개를 들어 김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것을 누렸습니다. 부, 명예,
권력. 그래서 행복했어? 아니요. 김민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불행했어. 어쩌면 우리 둘 다 불행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회사를 물려드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상속인이니까요.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필요 없어. 하지만 난 회사 경영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냥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권리? 김민석은 김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이 만든 거잖아. 그게 당신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 인생이 법대로 되나? 김민석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당신 길을 가. 나는 내 길을 갈게.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김민석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윤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민석은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50년을 살아왔어. 이 손으로, 이 발로.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 거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김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성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태윤은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김민석은 회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다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3층 회장실에서 내려와 지하철역 근처 20평짜리 원룸으로.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계란 한 판에 5,000원이나 해? 우유가 이렇게 비쌌나?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네,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럼 아이들 가르쳐 주시겠어요? 시급은 2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곡 가르쳐 주세요. 응, 그래. 자, 먼저 이렇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여전히 중앙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재벌 아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상인들은 김민석에게 작은 가게를 내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라도 팔아요. 좌판이라도. 정말? 우리가 물건 대줄게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김민석은 작은 과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한 봉지에 5,000원. 뱃싸게 가져가세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여기 사과 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TV에서 봤어요. 아저씨 진짜 대단하세요. 뭐가? 재벌 다 포기하고 여기 계시잖아요. 김민석은 웃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박성훈 과장은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신성그룹의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병원에서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선생, 자네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작은 동네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의원 마이너스 당신의 건강한 진실을 지킵니다. 첫 환자는 김민석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오셨어요? 감기 걸렸어. 약 좀 줘. 박 과장은 진찰을 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과일 장사 재미있어. 후회는 없으세요? 김민석은 웃었습니다. 후회? 뭘? 재벌의 삶을 포기한 거요. 나는 포기한 적 없어. 그건 원래 내 거였던 적이 없으니까. 박 과장은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대단하세요. 뭐가? 정말 자유로우세요. 돈에도 명예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게 대단한 거야? 김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로부터 1년 후, 김태윤은 작은 음악학원을 차렸습니다. 태윤 피아노 학원. 간판은 초라했지만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음대 갈래요. 그래, 열심히 해야 해. 네.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TV에 나오신 그분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재벌 회장이셨잖아요. 그랬죠. 왜 여기 계세요? 김태윤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저는 5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세요. 김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철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피아노 선생님 김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민석의 과일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여기 사과가 제일 싸고 맛있어. 아저씨 인심도 좋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민석 씨십니까? 응, 그런데 저는 김태윤 회장님, 아니, 김태윤 씨의 조카입니다. 김민석은 멈칫했습니다. 왜 왔어? 삼촌이. 아니, 김태윤 씨가 안부 전하래요. 그래. 청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돈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의 절반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저씨 거라고. 김민석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살 거야. 이걸로 충분해. 청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김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나 있긴 해. 말씀하세요. 김태윤한테 전해줘. 잘 살라고. 네. 그리고 과일 사러 와라고. 청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후 중앙시장 과일 가게 앞 김민석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김태윤은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장사 잘 되나 봐? 그럭저럭. 너는? 학원 잘 되고 있어. 학생들이 좋아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하지만 50년의 운명을 함께 나눈 사람들. 사과 살래? 응. 한 봉지 줘. 5,000원. 비싸네. 싫으면 말고. 김태윤은 돈을 내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김태윤이 돌아서려는데 김민석이 불렀습니다. 아, 응?
후회 안 해? 다 잃고. 김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후회 없어.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김태윤은 사과 봉지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김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이제는 자유로워 보이네. 그는 다시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바뀐 운명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